7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회사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유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결국 시그널이 난 거죠.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하였다. 여기 나와 있죠? 주석 공시 모범 사례. 자, 발행 현황 관련해서 매각 및 수익 인식 관련해서 유보 물량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회사와 보유 회사는 현황이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2024년 1월 1일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발표하였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 회사의 경우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주요 사항,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일반 정보 회계 정책, 백서 등 개발사 의무 이행 정도를 공시해야 된다.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 및 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밝혀야 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에 자체 유보 준비금 물량에 대한 정보, 향후 활용 계획 등도 공시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보유 회사의 경우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 시장 가치 등 규모와 회계 정책, 취득 보유 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된다. 가상자산 보유 위험 등을 공시하여서 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보유 물량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현재 시스템으로 한번 확장해 보시죠. 이 세상이 온다는 건데요.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재무제표의 주석란이 있어요. 주석. 첨부할 사항이라는 거죠. 첨부.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첨부를 한다. 주주들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제 가상자산도 발행 회사나 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 회사 또한 이렇게 주석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언지를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잠시 한번 훑어볼까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겠죠. 회사의 개요, 재무에 관한 사항, 여기 보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주석에 나와 있죠. 회계감사인에 대한 감사 의견,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의 확인,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 나왔던 건 바로 재무제표 주석, 연결 재무제표 주석 또는 주석을 또 첨부하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말입니다. 여기 쭉 하고 나와 있죠. 이거는 백서의 확장판이에요. 아직까지 블록체인 부분과 이 산업은 많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백서의 확장판이 사업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주석이 첨부가 되고 그걸 오늘 금감원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현재 시점과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여기 보면 범주별 금융상품, 자, 보고기간별 금융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을 구분해 보면 평가손익 딱 나오죠. 이자 수익, 외환 차익, 단기 손익, 배당급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 주석 사항을 통해서 이런데 이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과 평가손익, 장부가치, 공정가치 등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제도권 안으로 시그널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흐름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 김에 조금 더 보면 이자 비용, 외환 차익 나오죠? 평가손익, 평가처분손익, 외환 차익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기초 취득, 처분, 공정가치 평가, 기말 쭉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 공정가치 금융자산 중 상장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용평리조트, 원익홀딩스, 동진세미캣,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KC텍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미수금에 대한 자세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확장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요 종속기업,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엄청나겠죠, 종속 기업들이. 그리고 지분 현황도 엄청난 겁니다. 주요 관계 기업. 관계 기업 또한 엄청나겠죠? 이 관계 기업에 대한 쭉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더불어서 단기 및 정기 중 유연 자산의 변동 내역까지 쭉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가겠죠. 정리를 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회사와 가상자산 보유 회사는 현황 의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소식들이 연이어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1200배 성장하는데 여러분은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좀 흔들거리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3,800만 원이 깨졌어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음봉이 좀 크게 나오겠죠? 월봉 기준으로 찔끔 나온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근데 보면 가격을 보게 되면 음봉이 아마 1봉으로 볼게요. 음봉이 좀 나왔죠. 그쵸? 이거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 또한 XRP가 900원 또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한 급등 이후에 출렁거림이 반복되고 있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급등할 때 들어오신 분들은 계좌 변동 내역이 실시간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따라서 내 마음이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투자로는 절대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그래서 가격의 등락에 이어서 내 마음이 자꾸 변동거리면 방송을 다 돌려보시고요. 계속 보세요. 투자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원칙이 확고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계좌 잔고를 버려버리세요. 쓰레기통에다가. 아시겠죠?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독착지는 뭐다? 1200배 성장하는 곳에서 선점, 섹터별, XRP를 기준으로 해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좌변, 우변은 뭐죠? 내가 각 섹터별 1등이라고 언급했던, 저는 실제 그게 1등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함께 정말 뛰어난, 펀더멘털이 뛰어난 그 알트를 모아가라. 그게 우리만의 바로 포트이다. 그게 ETF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하나만 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ETF는 뭐다? 제 안에 있는 포트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지지 않을 포트. 시장 내 섹터의 1등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 내 1등 코인은 네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지지 않은 코인을 가격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섹터의 대장들은 뭐죠? 이 시장이 1000배 이상 커진다면 걔네 가치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나 대장들은 XRP를 기준으로 비트와 이더보다 추후에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 XRP가 끝단에 있겠죠. 저는 걔가 문명의 끝에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코인의 대장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할당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매크로적으로 때때로 종종 언급을 드립니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원자재 시장, 기타 입체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시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구독자가 조금 늘어서 생각보다 좀 늘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보시면 귀에 꽂히시죠? 듣다가 보면 귀가 뚫립니다. 자,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질문이 아니라 뭐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미국 연준이나 FOMC나 금리 발표가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기업도 아니고 단지 발표 후 숏, 롱 치는 투기꾼들에게나 1시간 이상 영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언제나 커플링했다. 언제는 커플링 되지 않았다고 하고 참 비트는 비트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나 금리 발표에 왜 영향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은 별개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좀 필터링을 좀 해서 요점만 좀 갖고 왔거든요. 어쨌든 연준의 FOMC하고 이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코인 시장과 연준의 이거와 연관이 크지가 않다. 개별 이슈에서만 움직인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께 하는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판을 보여드리지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비트코인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감이 한 방에 오실 테니까.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 대략 한 100만원, 90만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한 2,600만원 찍어요.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엄청난 랠리. 완전히 예스. 모두가 미친 듯이 예스를 할 때. 그러고 나서 빗썸 기준으로 한 2,600만원을 찍고 얘가 300만원 중반대 그때까지 빠그러집니다. 2,600만원에서 300만원 중반대까지 빠그러지면 완전히 마탱이가 가겠죠? 이때 왜 빠그러졌을까요? 2017, 18년도죠?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 4회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그러졌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다 빠그러지고요. 금융시장이 온통 출렁거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빠그러졌었는지.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것 또한 한 달짜리가 월봉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 4회 때 그때예요. 이때 그대로 가상자산이 똑같이 빠그러졌다. 이때는 언제죠?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똑같이 보다 단기간에 빠그러지게 되죠. 엄청나게. 이때도 빠그러지고요. 이때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엄청난 폭락 장세였어요.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때는 언제죠? 자, 이때는 알고 계시죠? 미국의 긴축금리 4회가 아니죠. 이때는 엄청난 1년 만에 5%죠. 이때는 비교도 안 되는 자이언트 스텝.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상자산을 보시죠. 이걸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테니까.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와 엄청난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의해서 바로 단기간 만에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미친 듯이. 증시도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엄청난 랠리를 단기간 만에 보였죠. 그쵸? 한국에서는 동학개미운동,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게임스탑 대표적인 사례죠. 걔네는 박살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폭락을 했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죠. 이게 증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비트코인이죠. 똑같죠? 엄청난 긴축으로 빠그러졌어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 연동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큰 그림에선 항상 연동되어 왔다. 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지금은 연동되고 있죠. 추후에는 아마 선생님 말씀대로 디커블링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코인 시장은 1200배 이상 성장하거든요. 주식 시장은 기업이 문명입니다.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에요. 대량 생산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개에너지의 파동을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유동성이 계속 찍혀나가게 되면 결국 그 자금들은 코인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겠죠. 주식으로도 갈 거고 채권으로도 갈 거고 부동산으로도 가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코인 시장으로 압도적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진정한 디커플링, 다음번 4차 산업의 문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큰 판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판도 그려보았으니까 이미 큰 판은 여러분들도 이제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만 확신을 하는데 맨날 가격이 변동거릴 때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수천 번, 수만 번 그럴 거예요.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은 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 가격만 흔들리는 거구나. 가치는 변함이 없고 가치가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구나. 결국은 도착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 1%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시적으로 지금으로 돌아와 보죠. 크게는 연동되고 있구나. 미시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연준이 2022년도 3월 달에 0.25% 올렸어. 그쵸? 5월 달에 0.5%.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월 달에 0.75. 그 다음 0.75. 2020년 9월 달에 다시 한번 0.75. 그 다음 0.5%를 줄입니다. 그 다음 0.5%. 그 다음 0.25. 그 다음 0.25. 0.25. 그 다음 동결. 이 상황이라는 거죠. 감이 오시죠? 그쵸? 0.75. 0.25, 0.75, 0.75, 0.75, 0.5, 0.5, 0.25, 0.25 동결. 이 상황에 금리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때 금리의 약발이 약해지면서 상승한 금리의 자이언트 스텝, 기울기, 올리는 폭이 미약해지면서 얘는 반등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동결, 그 구간에 대비해서 먼저 달렸다. 그러고 나면 동결 발표와 함께 또는 시장을 흔들 때마다 흔들거리겠지만 계속해서 달려나갈 확률이 높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 흔들거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경제 펀더멘탈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전에 얘는 달려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쵸? 그럼 코인 시장을 볼게요. 주식시장은 봤죠. 요때 그러면 코인 시장을 한번 아까와 더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2022년 8월 요때부터 금리 인상 폭의 기울기가 기울어졌고요. 이때부터 반등이 나온 거예요. 바닥을 찍으면서. 아시겠죠? 늘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왜 연동될까요? 왜? 달러가 주인이니까요. 걔가 유동성의 주인이니까요.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퍼져나가요. 돈이.
신용 창조 대출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면은요,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거쳐요. 신용이 축소가 되니까, 대출이 축소가 되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도 한계가 있는 거야. 금리를 내려서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기를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마약을 때려버린 거죠. 돈을 찍어가지고 미친 듯이 미 국채와 MBS라고 하는 모기지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미친 듯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 시킨 거죠. 시장에다가 돈을 달러를 찍어가지고 계속 뿌린 겁니다. 그 돈들이 자산 시장과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채권 시장이건 다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참 희한한 현상이 왔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독특한 시장이었다는 거죠.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도 다 올라갔던 독특한 시장. 위험지산과 안전자산의 구분이 없어진 그게 바로 양적 완화, 마약의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지난번 언급드렸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준의 자산이에요. 이게 미국의 국채와 MBS,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미친 듯이 늘어났죠. 그쵸?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4조 2천억 달러까지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이걸 줄인다고, QT한다고 했죠? 양적 축소. 그냥 보유 자산을 국채랑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시장에 팔겠다고. 자산을 줄이겠다고. 그러면 뭐죠? 달러가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많이 줄인다 그랬는데 1조 달러도 못 줄였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9조 달러 육박했었어. 엄청나게 늘었다가 줄인다 그랬는데 찔끔 줄였어. 못 줄였다는 거죠. 이게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뭐다? 달러는 끝이 나간다. 그리고 이때 뭐가 나왔죠? 이때 미친 듯이 세 차례 양적 완화에 이은 4조 2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과 이게 혁명이 나온 겁니다. 누가? 저는 그들이 만들었다 보고 있어요. 왜? 다음 운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나왔으니까 각 섹터별 이제 블록체인과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다 나왔고요. 그 블록체인의 문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을 저는 그들이 설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한 장에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통화 시스템에 대한 수명이 다했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드려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당히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 아이폰의 혁명,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불황이었죠. 그래서 공유 시대가 왔습니다. 공유하는 바로 에어비앤비와 우버, 클라우드를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아마존에. 그리고 나서 또한 CL 혁명 또한 우리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문명은 오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 또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과 맞물려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서명하였다.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자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명시하고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 범위, 거래 유형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8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이 러시아 디지털 루블화에는 리플이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미 예전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오래된 자료입니다. 러시아 익스피리언스 블록체인 그리고 러시아 센트럴 뱅크죠. 여기에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플과 XRP가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 블록체인 CBDC 이 프로젝트에 리플과 XRP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었다.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추가 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1.0 망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붕괴를 의도적으로 시킨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 명분이 생긴 거죠. 미국에서 야 너네 스위프트 다 배제, G7도 스위프트 배제시키고 얘네랑 다 외환거래, 무역거래 또는 실물거래 다 차단시켜 막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얘네랑 금융거래 하지마. 이게 핵심이었죠. 스위프트 망해서 빠져.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얘가 바로 무역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CBDC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브릭스는 5개국에서 19개국에서 41개국으로 확장한다고 하고 있죠. 그쵸? 러시아 중심의 결제망, 인도 중심의 결제망,
미국 중심의 결제망, 중국 중심의 결제망, 아세안 중심의 결제망, 중동 중심의 결제망, 전 세계 결제망들은 다 연결이 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설계 작업 아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코인 시장의 자체 이슈들, 모든 문명의 부분들, 그들의 손바닥 안에, 설계 작업 아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미국 의원, 암호화폐 규제 입법 경로를 모색한다. 리플 판결 영향. 입법,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모색한다. 코인베이스 CEO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8경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의원들로 하여금 다급함을 느끼게 했다. 다수의 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입법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법원의 최근 리플 판결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여러분도 이제 약간 상상을 해보시죠. 리플과 SE의 소송, 요 시계추가 조절이 나가고 있어.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 혈관이 만들어져. 금융기관이 여기다 자금을 쏴. 자금을 쏘고 싶어도 그동안에는 못 쐈잖아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 엄청난 쩐주들인 금융기관들이 여기 자금을 쏘고 싶어도 못 썼잖아요. 상품에 대한 규격성, 증권에 대한 규격성, 그게 나오고요. 어느 정도 명확성이 나오고 뭔가 보호로 봐줄 수 있어야 자금을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출렁임을 자연스러운 파도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제 구독자님이 챗 GPT 창시자 샘 올트먼이 월드코인 공식 출시를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유튜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비트코인과 리플과 이더리움의 짬뽕 같다라고 뭐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거듭 언급드리지만 그 섹터별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유틸리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인프라를 미리 깔아나갔던 그들을 중심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는 애들, 그게 중심이다. 얘는 얘만의 역할이 있겠죠. 아시겠죠? 큰 유틸리티에 얘만의 역할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큰 판에 그 테두리를 깔아나가는 걔네를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입니다. 여기 보면 1번에 XRP 대량 채택, 규제의 명확성, 가격이 나와 있죠. 핵심입니다. 지난 11년간 인프라를 깔아왔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XRP에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스위프트 2.0망. 제 방송을 오랜 시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안 보셨던 분들은 계속 과거 영상을 시간이 1년이 걸리더라도 방송을 2개씩 봐보세요. 하루에 2개씩. 그러면 1년이면 다 보지 않을까? 그 기준점일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게 되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려드렸으니까 많은 역량이 쌓이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규제의 명확성. 이게 흔드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미 일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나머지 무언가 남겨놓고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100% 올 수밖에 없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가냐?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1200배 성장하는 곳에서 저는 얘가 대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한 섹터별로 의미가 있는 애들을 모아가라. 그러면 시장 파도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게 되잖아요. 자, 지금 정리를 하면 볼게요. 다시 한번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XRP,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파일코인, 그리고 여기에 네오. 자, 이 기준으로 저는 모아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저만의 포트입니다. 그럼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가상자산이 커지면 얘네가 꼭 필요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시장에 투자했거든. 그리고 각 대장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지 않아. 그리고 가격의 변동에 전혀 흔들거리지 않아. 왜? 나는 여유자금과 그 안에서 현금으로 캐시카우로 이빨이 땡겼기 때문에 나는 현금 기준, 그게 빤스까지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돈이 생기면 지금도 열심히 모아갑니다. 이 시장에 투자한 거거든요. 1200배 성장하는 이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흔들거림? 1970년대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문명에
곱하기 몇 곱절, 몇십 곱절, 몇백 곱절은 됩니다. 왜? 이제 응애하고 시장이 태어났으니까. 심장 떨리는 여러분들은 이 문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가티에서 이번 주 XRP 레츠에서 NFT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오토바이, 바이크는 안 타서 모르겠는데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또는 이런 스포츠카, 포르쉐 이런 느낌의 두가티에서 가치를 가질까요? 뭐 마세라티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두가티가 이번 주 XRP 레츠에서 NFT를 신출한다. 명품 바이크, 사치품 이런 걸로만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미친 듯이 모든 가치는 토큰화가 됩니다. XRP 레츠에서 두가티와 함께 뭐 등록증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죠. 보증서, AS 쿠폰 여기까지 확장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여기 등록이 되겠죠. 소모품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뭐 비용을 결제하는 것도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 말입니다. 두가티가 리플이 설립한 XRP 레츠에서 웹3를 채택하고 NFT 수집품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브랜드는 이번 주 후반에 첫 번째 무료 디지털 수집품을 출시합니다. 미국에서 리플의 유리한 부분적 법정 판결이 여기 보십시오. 부분적 법적 판결, 부분적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한다. 시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것과 관계없이 펀더멘털과 인프라는 꾸준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7월 26일 출시되는 첫 두가티 수집품은 1946년 이후 생산된 오토바이 탱크에 두가티 로고가 새겨져 있는 역사 영상입니다. 사용자는 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NFT 드롭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수집품을 얻은 사람은 후속 프로젝트 릴리스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두가티는 두가티를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이탈리아 브랜드인 람보르기니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웹3 프로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두가티 홈페이지입니다. 두가티 NFT 프로와 제휴하여서 웹3, 웹 3.0 세계 진출을 발표하였다. 두가티는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최고의 기업, 화이트 라벨 NFT 솔루션인 NFT 프로와 제휴하여서 웹3에 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두가티 프로젝트는 XRP 원장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최고의 블록체인 파트너인 리플을 사용하여서 배포될 것입니다. 이 인프라는 퍼져나가는 확장선에 있다.